미쳤니? 단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 없는 사람을 따라 한국까지 간다고? 이것이 제가 19살에 가족들에게 한국행을 선언했을 때 들었던 첫 반응이었어요. 유럽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반도에 불과했고 그곳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김치와 케이팝뿐이었죠. 하지만 외국어 교환 앱을 통해 9개월 동안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은 한국 남자 시우는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화상통화로만 만났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한국은 위험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못하잖아. 가족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사랑을 키워갔으며 결국은 요리사로서의 꿈까지 이루게 되었는지 진솔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19살 소녀의 무모해 보였던 선택이 어떻게 인생의 축복이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두려움 대신 용기를, 편견 대신 열린 마음을 선택했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 자란 19살 소녀가 생전 처음 보는 나라 한국에 가겠다고 선언했죠. 그것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남자에게 끌려서요. 가족은 경악했고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꾼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룩셈부르크 출신의 엘리사입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작은 나라에서 자랐고 무려 9남매 중 6째로 복작복작한 가정 속에서 컸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인이셨고 어머니는 벨기에 분이셨죠. 늘 효율을 중시하고 질서와 규칙에 엄격한 유럽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항상 시끄러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형제자매들이 화장실 차지하려고 싸우는 소리, 부엌에서 들리는 팬케이크 굽는 냄새, 저희 할머니가 불평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하루 종일 집안은 북적거렸고 저는 그 속에서 때로는 자신을 잃곤 했어요. 9남매 중 6째라는 것은 항상 중간에 끼어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엘리사, 내 방은 언제 정리할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매일 아침 들렸어요. 벨기에 출신인 어머니는 청결과 정리정돈에 극도로 민감하셨죠. 곧 할게요, 엄마. 항상 같은 대답을 했지만 저는 다른 형제자매들처럼 방 정리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집 저녁 식사 시간은 마치 작은 전쟁 같았어요. 9명의 아이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은 아마 영화의 한 장면 같았을 거예요. 파스타 좀 더 주세요. 빵 좀 더 달라고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조용히 해라. 아버지의 한마디면 모든 소리가 잠잠해졌어요. 프랑스인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엄격하셨지만 가끔 보여주시는 따뜻한 미소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것이었죠. 식사 시간은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자.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질서와 규칙을 중요시하게 되었어요. 물론 가끔은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죠. 학교에서는 항상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어요. 특출나게 잘하는 과목도 없었고 특별히 못하는 과목도 없었죠.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언니들은 모두 우등생이었고 오빠들은 운동을 잘했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항상 그냥 괜찮은 아이였죠. 엘리사는 꿈이 뭐니? 중학교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제 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큰 언니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고 둘째 오빠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어머니를 도울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엘리사, 너 요리 솜씨가 점점 좋아지는구나. 어머니의 칭찬은 제게 자신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먼 아시아의 낯선 나라에 불과했죠.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건 김치, BTS, 그리고 인터넷이 빠르다는 소문 정도였습니다. 학교에서 세계지리 시간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배울 때도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반도로만 기억했어요. 한국? 아,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 말하는 거야? 친구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랬어요.
유럽에서 한국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지식은 정말 제한적이었고 그곳에 가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어느 날 저는 외국어 교환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좋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흥미로웠거든요. 특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앱을 설치하고 첫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영어권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박시훈이라는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시훈입니다.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영어로 쓰이니. 간단한 메시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호기심에 그의 프로필을 확인했어요. 서울에 사는 24살 남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프로필 사진 속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뭔가 친근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시훈 씨. 저는 룩셈부르크에서 온 엘리사예요. 프랑스어 배우는 걸 도와드릴게요.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1~2개의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어느새 매일 수십 개의 메시지를 교환하게 되었죠. 시우는 프랑스어를, 저는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웠어요. 물론 우리의 주요 의사소통 언어는 영어였지만요. 오늘 한국에서는 추석이라는 명절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죠. 시훈이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추석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같은 건가요? 제 질문에 시훈은 자세하게 한국의 명절 문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은 항상 명확하고 재미있었어요. 마치 전문 가이드처럼요. 프랑스어로 사랑해는 어떻게 말하나요? 어느 날 시훈이 물었어요. GTAI미. 저는 발음까지 녹음해서 보냈죠. 그때는 그저 언어 교환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말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무려 9개월 동안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언어를 교환했고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훈은 자신의 학교 생활, 가족 이야기, 한국에서의 일상을 상세히 들려주었고 저 역시 제 가족과 학교,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엘리사, 너는 정말 요리사가 되고 싶니? 어느 날 시훈이 물었어요. 응, 하지만 확신이 없어. 우리 가족 중에 요리사는 없거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시훈의 이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였지만 어느새 저는 그의 존재를 하루도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밤에 자기 전에는 반드시 그에게 굿나잇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문장을 만들었어. 이 시훈이 자랑스럽게 보낸 메시지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의 프랑스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대견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시훈이 갑자기 물었어요. 엘리사, 우리 화상통화해볼까? 그 질문에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9개월 동안 메시지만 주고받았을 뿐 실제로 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첫 화상통화 날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어요. 마침내 화면에 나타난 시훈의 얼굴은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했고 그의 목소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했어요. 안녕, 엘리사.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 시훈의 첫마디에 저는 긴장이 풀렸어요. 우리는 그날 3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눴고 그 이후로는 매주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죠. 엘리사, 한국에 와볼 생각 있어? 어느 날 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질문은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어요. 한국? 그곳은 제가 상상도 못 해본 나라였지만 갑자기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족에게 꺼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한국? 그 위험한 나라? 라며 걱정했고 친구들은 만나보지도 않은 남자에게 빠지다니 정신 나갔다고 말했죠. 엘리사, 너 미쳤니?
인터넷에서 만난 남자를 따라 아시아까지 간다고? 제 둘째. 언니 마리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넌 아직 어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시우는 달라요. 우린 9개월 동안 매일 이야기했고 서로를 정말 잘 알아요. 제 항변에도 가족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엘리사, 그건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다. 너는 그저 낭만적인 환상에 빠져 있는 거야. 그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생각해냈죠. 시훈, 너 먼저 유럽에 와볼래? 우리 가족을 만나면 그들도 널 이해할 거야. 시훈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그는 한 달 동안 휴가를 내고 유럽으로 오기로 했죠. 저는 첫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이 아닌 제 집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달력을 보며 남은 날짜를 세었어요. 2주 남았어. 1주일 남았어. 내일이야. 이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흥분은 커져갔고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어요. 실제로 만났을 때 우리가 메시지에서처럼 잘 맞을까? 그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면 어떡하지?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룩셈부르크 공항에서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긴 여행으로 지친 승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그를 발견했어요. 시우는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엘리사. 그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졌어요. 비록 처음 만난 것이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와, 드디어 만났네. 꿈만 같아. 시훈이 말했어요. 그의 영어 발음은 메시지에서 상상했던 것과 달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시훈은 창밖을 내다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유럽은 정말 아름답구나. 건물들이 다 역사적이고 웅장해. 그의 순수한 감탄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저에겐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시우는 유럽이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저희 집에 왔고 가족들과 함께 2주간 생활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경계심을 풀지 않았어요. 특히 아버지와 오빠들은 시훈을 계속 지켜봤죠. 그래서 시훈, 내 가족은 뭐 하시니? 아버지가 첫 저녁 식사 때 물으셨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저는 외아들입니다. 시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직업 전망은 어때? 학업은 잘 돼가고 있어? 군대는 갔다 왔니?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시우는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웃으며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어요. 특히 아버지와 처음 인사하며 수염 가득한 볼에 볼 뽀뽀를 받는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프랑스식 인사인 비즈바이즈의 당황한 시훈의 표정이 너무 귀여웠어요. 하지만 그는 곧 적응해서 다른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죠. 엘리사, 너희 집 정말 따뜻하다. 가족이 많아서 좋겠다. 잠들기 전 시훈이 속삭였어요. 많을수록 시끄럽고 복잡해.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저도 우리 가족이 자랑스러웠어요. 시훈은 2주 동안 우리 가족의 일상에 완벽하게 녹아들었어요. 아침에는 아버지와 함께 정원 일을 돕고 오후에는 어머니의 장보기를 도왔어요. 동생들과는 보드게임을 하며 놀았고 심지어 요리까지 배웠죠. 시훈, 이건 우리 가족 비밀 레시피야.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거야. 어머니가 파스타 소스를 만들며 말씀하셨어요. 시훈은 마치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처럼 진지하게 레시피를 배웠고 그날 저녁 직접 요리한 파스타는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가 떠나기 전날 저희 가족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프랑스 전통 요리와 벨기에 디저트로 가득한 테이블에서 우리는 시훈의 방문을 축하했어요. 시훈,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이제 알겠다. 네가 우리 엘리사를 정말 아끼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감동했어요. 그 말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었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녀석 나쁘지 않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시우는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의 사람이었고 이제 제 가족도 그를 인정했어요. 시훈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그와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어요. 매일 화상통화를 했지만 그의 체온, 향기, 미소를 직접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어요.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화상통화에서 시훈이 물었어요. 그냥 그랬어. 네가 없어서 외로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매일 널 생각해. 그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그래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자주 서로를 보고 싶어 했어요. 시우는 학업을 중단하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럽과 한국을 오갔습니다. 3개월마다 2주씩 만날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별은 더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는 건 너무 힘들어. 어느 날 시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중 한 명이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시훈은 이미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었고 이제는 제가 희생할 차례라고 느꼈어요. 내가 한국에 갈게. 저는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려 9남매 중 막내인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 언제나 보호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아시아로 떠난다니 가족은 특히 격분했죠. 엘리사, 넌 아직 어려. 한국은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못하잖아. 언니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우리가 어떻게 널 도와줄 수 있겠니? 아버지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다라며 저를 말렸고 언니들은 이건 내 인생을 망칠 결정이야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랐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제일 걱정하신 건 어머니였어요. 엘리사, 그 나라에서 너 혼자 어떻게 살겠니?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겠니?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감정이 진짜인지 알고 싶었고 시훈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해보자고요. 3개월만 가볼게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요. 잘 안 맞으면 돌아올게요. 저는 가족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못해 동의했죠. 비자 신청, 비행기표 예약, 짐 싸기. 모든 준비 과정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어요. 정말 제가 한국에 가는 걸까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정말 옳은 결정일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마치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조심해, 딸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잘 지내다 올게요. 저는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며 웃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을 돌아보며 손을 흔든 후 저는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시차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시훈을 곧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시훈이 보였어요. 엘리사, 드디어 왔구나. 시훈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 품은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왔어? 꿈이 아니야? 그는 계속해서 제 얼굴을 만지며 물었어요. 네, 정말로 왔어요. 이제 우리 매일 볼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어요. 제가 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매료되었어요. 깔끔한 도로,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보이는 녹지. 룩셈부르크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만 어쩐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당연하지. 한국은 IT 강국이야. 우리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진다고. 시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시훈의 원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유럽의 기준으로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침대 아래에 수납 공간이 있고 이 테이블은 접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이야. 시우는 자신의 작은 집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욕실이었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이 따로 없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 욕실 전체가 샤워실이야. 시온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첫날 저녁 시우는 저를 근처 한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한국의 대표 음식인 삼겹살을 먹어보자. 그는 신나게 말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향기가 가득했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어요?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응, 이게 한국 문화야. 다 같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시온이 설명했어요. 삼겹살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구운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는 방법도 신기했고 각종 반찬들도 새로웠어요. 특히 김치는 처음엔 맵고 향이 강해서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고기와 함께 먹으니 의외로 잘 어울렸어요. 한국 음식 어때? 맛있어? 시온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쌈장? 이 소스가 정말 좋네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식사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밤이었지만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커플들. 도시 한가운데 이런 넓은 공원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와, 이렇게 밤에도 안전하게 공원을 다닐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는 감탄했어요. 유럽에서는 밤에 공원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은 치안이 좋아. 여자들이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하지. 시온의 말에 저는 더욱 안심이 되었어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우리는 도시의 불빛과 강물에 비치는 반사광을 바라보았어요. 시온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엘리사, 네가 정말로 여기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꿈만 같아.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모든 것이 현실이라기보다는 꿈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시온의 따뜻한 손, 한강의 시원한 바람,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 대화 소리. 이 모든 것이 새로운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좁은 원룸에서 임시 매트리스에 누워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어요. 이곳이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일까?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시도해보기로 한 제 결정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시우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려갔고 저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명동의 활기찬 거리, 북촌한 옥마을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관광객으로 구경하는 것과 실제로 그곳에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곧 한국 생활의 현실적인 측면들과 마주하게 되었죠.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시온이 옆에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간단한 일도 어려웠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 음식을 주문하는 것, 심지어 길을 찾는 것까지도 도전이 되었죠. 저기, 이거 얼마예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을 때 가게 아주머니는 제 발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결국 계산기를 꺼내 가격을 보여주셨죠.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저는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시운, 나 한국어를 배워야겠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어느 날 저는 좌절감에 시운에게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좋은 한국어 학원을 알아볼게. 시운은 격려해 주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한 후 저는 매일 4시간씩 한국어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한글 자체는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웠지만 발음과 문법은 유럽 언어들과 너무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입니다. 룩셈부르크에서 왔습니다. 첫 수업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계속 실수했고 발음도 이상했지만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은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엘리사 씨,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몇 주 후 선생님의 칭찬에 저는 뿌듯했어요. 조금씩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겼죠. 식생활 적응도 쉽지 않았어요. 한국 음식은 대부분 맵고 발효된 맛이 강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특히 아침부터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을 먹는 문화는 생소했죠. 아침에 이렇게 많이 먹어요? 처음 시훈의 어머니 집에 초대받았을 때 아침 식탁을 보고 놀랐어요. 한국은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해. 시훈의 어머니는 웃으며 더 많은 반찬을 제 앞에 놓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어요.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것, 윗사람에게 두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것,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등이요. 특히 나이 문화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너는 몇 살이니? 한국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받는 첫 질문이었어요. 20살이요. 제가 대답하면 그들은 바로 서열을 정했죠. 아, 나보다 어리네. 나는 22살이야. 내가 언니야. 처음에는 이런 나이 서열이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한국 사회의 예의와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대중교통 시스템은 저를 감동시켰어요.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는 정확하고 깨끗했으며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놀라웠고 교통카드 시스템은 너무 편리했어요. 유럽이랑 완전 달라. 여기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효율적이야. 저는 시온에게 감탄했어요. 그래,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야.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지. 시온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카페 문화. 서울에는 거의 모든 거리에 예쁜 카페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공부하거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곧 단골 카페가 생겼고 그곳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곤 했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어느 날 처음으로 한국어로 주문에 성공했을 때 저는 작은 승리감을 느꼈어요. 바리스타가 제 한국어를 이해하고 미소 지으며 응대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살다 보면 문화 차이로 갈등도 있었고 언어의 장벽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 초반 시훈이 제 메시지에 바로 답을 안 하면 저는 엄청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답장의 속도가 사랑의 크기처럼 여겨지거든요. 왜 답장이 늦었어? 바빴어? 제가 물으면 시훈은 당황해했어요. 응, 회의 중이었어. 그의 간단한 대답에 저는 서운함을 느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연인 사이에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자주 메시지 보내지 않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자 시훈은 놀랐어요. 한국은 커플끼리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해. 그게 관심을 보여주는 방법이야. 이런 작은 다툼 속에서도 우리는 매번 서로의 문화를 배워갔고 결국엔 한 집, 한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물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시훈, 나 한국에 더 있고 싶어. 어느 저녁 한강변을 걷다가 제가 말했어요. 정말? 확실해? 시훈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응, 확실해. 여기서의 생활이 좋아. 그리고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우리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봤어요. 결국 저는 학생 비자로 전환해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정식으로 공부하기로 했죠. 그리고 몇 달 후 우리는 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엘리사, 우리 결혼할까?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시훈이 프로포즈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네. 라고 대답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은 또 다른 문화 충돌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의 결혼 문화는 유럽과 너무 달랐거든요. 특히 양가 부모님의 만남, 예단과 예물, 그리고 웨딩 촬영 등은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시훈, 한국에서는 결혼 전에 이런 것들을 다 해요? 웨딩 플래너가 제시한 목록을 보며 저는 놀랐어요. 응, 한국은 결혼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양가 가족 모두의 일이야. 시훈의 설명에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새로운 문화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제 부모님은 결혼 소식에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화상통화로 시훈의 부모님과 대화한 후에는 마음이 놓이신 것 같았어요. 그 아이 부모님이 참 좋은 분들이구나. 너희를 잘 돌봐주실 것 같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은 양국의 문화를 조합해서 진행했어요. 한국의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모두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른 후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서양식 예식을 진행했죠.
우와, 신부가 2번이나 옷을 갈아입다니. 제 언니들은 신기해했어요. 그들은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한국에 왔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즐거워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한국의 부동산 시스템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전세와 월세 개념, 그리고 부동산 중개 방식 등이요. 하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혼부부 행복주택이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이야. 시운이 알려줬어요. 저희는 신혼부부 행복주택 제도를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깔끔하고 새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제도가 유럽에는 없어서 저는 한국 정부의 지원 시스템에 감동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특별 지원이 없어. 모두가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야 해. 제가 말하자 시우는 놀랐어요. 한국은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어.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지.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점점 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갔죠.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 등이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어요. 심지어 직접 요리하는 법도 배웠죠. 와, 엘리사 너 김치찌개 정말 잘 끓이는구나. 시온의 어머니가 놀라워하셨어요. 어머니께 배운 대로 했어요. 제가 부끄럽게 대답하자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 다 됐네.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서 이제는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깊은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친구들도 생겼고 그들과 함께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할 수 있었죠. 엘리사, 오늘은 노래방 가자. 한국 친구 지연이가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노래방 문화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번 가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국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시간은 문화 적응의 또 다른 단계였죠. 결혼 후 1년,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직업이었죠.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시훈, 나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느 저녁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 시훈이 물었어요. 요리. 난 항상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 시훈은 제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그럼 요리학교에 다녀보는 건 어때? 그의 제안에 저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죠. 서울의 유명 요리학교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합격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요리는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었어요. 손으로 직접 만들고 맛보고 경험하면서 저는 빠르게 성장했죠. 엘리사 학생, 당신은 한국 요리에 타고난 감각이 있어요. 교수님의 칭찬은 제게 큰 자신감이 되었어요. 특히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접목한 제 독창적인 스타일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졸업 후 저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방에서의 생활은 때로는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어떻게 한식을 제대로 만들겠어? 처음에는 이런 편견에 부딪혔지만 제 요리 실력으로 그들의 인식을 바꿔나갔어요. 점점 더 복잡한 한식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제 나름의 해석을 더해 새로운 맛을 창조했죠. 엘리사 셰프, 이 된장찌개는 정말 특별해요. 뭔가 다른 맛이 나요. 손님들의 칭찬은 제게 큰 보람이었어요. 저는 한국 전통 요리에 유럽의 허브와 향신료를 조금 섞어 독특한 맛을 만들어냈거든요. 시운도 회사에서 승진하며 커리어를 쌓아갔고 우리 부부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깊고 풍요로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 오너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엘리사 셰프, 우리 레스토랑에 퓨전 코스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이름을 딴 특별 메뉴로요. 엘리사 코스는 한식과 유럽 요리의 조화로운 만남이었어요. 비빔밥을 모티브로 한 컬러풀한 샐러드, 김치와 치즈를 곁들인 리조또, 고추장 소스의 스테이크 등 독창적인 메뉴들로 구성했죠. 놀랍게도 이 메뉴는 큰 인기를 끌었고 여러 미식 블로거들과 음식 평론가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프랑스와 한국의 완벽한 만남,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한식의 가능성 등의 찬사가 이어졌죠. 그리고 가장 뜻밖의 순간,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저를 게스트 셰프로 초대했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셰프로서 한식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보여달라는 거였죠. 제가요? 정말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방송에서 저는 제 스토리를 나누고 요리를 통해 문화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한국 문화, 음식,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었죠. 방송에서 제가 한 말이었어요. 프로그램 방영 후 소셜미디어에서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케이터링 요청, 요리 강의 제안, 심지어 작은 요리책 출간 제의까지 받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꿈꾸지 못했던 성공을 이루고 있었고 그것은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가 저를 품어준 덕분이었죠. 어느 날 친정집에 다녀온 후 저는 말했습니다. 유럽은 왜 이렇게 느리지? 유럽 방문 중에 느꼈던 인터넷 속도의 차이, 대중교통의 불편함, 디지털 시스템의 부재 등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너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어디서든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한국은 나의 두 번째 조국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말합니다. 넌 진짜 성공한 국제연애의 교과서야.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말할 겁니다. 두려움보다 사랑을 택했던 그날의 나를 아직도 칭찬해요.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후 우리 부부는 가족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갖는 것은 큰 결정이었고 특히 국제 커플로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죠. 우리 아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될까?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시우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두 문화, 세 언어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될 거야. 그의 말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준비를 시작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운의 회사에서 해외 지사 발령이 났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하필 프랑스 파리 지사로요. 엘리사, 어떻게 할까?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 시운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 레스토랑에서의 제자리, 친구들, 익숙해진 생활. 이 모든 것을 두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어요. 시운에게는 경력 상승의 기회였고 저에게는 제 가족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였죠. 가자, 시운.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야. 내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듯이 이제 내가 유럽에서 새 삶을 시작할 차례야. 저는 결심했어요. 프랑스로 이주하기 전 우리는 시운의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김치와 된장, 고추장을 듬뿍 챙겨주셨어요. 엘리사, 프랑스에서도 한국 음식 잊지 말고 자주 해먹어. 그리고 우리 시운이 잘 부탁해.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신 시어머니가 정말 그리울 것 같았거든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시우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했어요. 와, 에펠탑이 정말 있네.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그의 반응은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와 똑같았어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시스템.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죠. 자기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한국에서 날 도와준 것처럼. 제가 시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역할이 바뀌었어요. 제가 시운의 가이드가 되어 프랑스 문화와 언어,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죠. 시운도 빠르게 적응했고 프랑스어도 열심히 배웠어요. 프랑스 회사에서도 그의 한국적인 성실함과 효율성은 높이 평가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파리의 작은 한식당을 열었어요. 서울 투 파리솔 투 페리스라는 이름의 이 레스토랑은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접목한 메뉴로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었죠. 특히 비빔밥을 재해석한 컬러풀 프렌치 비빔밥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당신의 요리는 정말 특별해요.
한국의 맛과 프랑스의 기법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프랑스 미식가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선물이 찾아왔어요. 저는 임신을 했고 9개월 후 건강한 딸을 출산했죠. 소피아라는 이름의 우리 딸은 프랑스와 한국,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피를 모두 가진 진정한 국제인이었어요. 소피아, 우리 딸. 너는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만난 사랑의 결실이야. 아기를 안고 속삭이며 저는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소피아에게 3가지 언어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저는 프랑스어로, 시우는 한국어로 말하고 우리 부부는 서로 영어로 대화했죠. 소피아가 자라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3 언어를 모두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 빠빠는 어디 갔어요? 소피아가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섞어 물을 때 우리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딸은 2 문화 사이에서 자라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소피아가 3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시운의 해외 발령이 끝났고 우리는 다시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국제가족이었고 2 나라, 2 문화를 모두 집이라 부를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가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소피아는 이제 한국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시우는 회사에서 더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 2번째 레스토랑을 열었죠. 이번엔 파리 투 서울 페리스 투 솔이라는 이름으로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내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물었어요. 내가 선생님이랑 가끔 프랑스어로 말해서요. 그리고 내 머리카락이 너무 밝대요. 혼혈 아이로서 소피아는 때로는 한국 사회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가르쳤어요. 소피아, 넌 특별해. 3가지 언어를 할 수 있고 2 나라의 문화를 모두 알고 있잖아.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시온이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피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녀의 이중문화 배경은 오히려 매력으로 작용했죠. 엘리사 선생님, 저희 아이도 프랑스어를 배우게 해주세요. 다른 학부모들이 종종 저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레스토랑 이외에도 주말에는 아이들을 위한 프랑스어와 요리 클래스를 열게 되었어요. 오늘은 프랑스식 크레이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한국의 부침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설명했어요.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항상 흥미로웠죠. 시운과 저는 국제 커플로서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블로그도 시작했어요. 2 문화, 하나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이 블로그는 국제 연애와 결혼, 다문화 가정의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죠.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해 주었어요. 당신들의 이야기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한 독자가 댓글을 남겼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정말 보람찼어요. 우리 가족은 매년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양쪽 가족들을 방문했어요. 소피아는 양가 조부모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2 문화권의 명절과 축제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죠. 할머니, 이번 추석에는 송편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소피아가 시어머니께 말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 노엘 준비는 다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제 아버지께 묻는 소피아의 모습도 귀여웠죠. 그리고 어느 날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방송국에서 다문화 가정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을 주인공으로 삼고 싶다는 거였어요.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는 PD에게 물었어요. 네, 정말 특별합니다. 2 문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가족은 드물거든요. PD의 대답에 저희는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어요. 다큐멘터리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았어요. 문화적 충돌, 언어 장벽, 가족의 반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과정까지요.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효율성, 빠른 적응력,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낯선 세계로 뛰어들 용기를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온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프랑스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유로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음식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서 최고의 것들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 가족은 갑자기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문화 가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면서 다양한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국제 결혼이 쉽지 않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어요. 대학 강연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지금 저희 부부는 작은 집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며 제 꿈을 지원해주고 저는 요리사로 일하며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 우리는 매일이 결혼식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제 가족들도 이제는 말합니다. 한국? 좋은 나라지. 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나라니까. 처음엔 저를 말렸던 가족들이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기뻐요. 어릴 때 선택한 사랑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지 사랑을 찾아온 곳이 아니라 사람을 품고 꿈을 품는 나라였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당신이 있다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곳에 한국이 있다면 틀린 선택은 아닐 겁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정말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도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